다시 봄. 2025년 서울.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 강남의 한 오피스텔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소희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닌 어제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24인치 모니터 안에서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갔다. 대형 광고 대행사 최연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방 출신으로 독하게 성공한 커리어 우먼. 세상이 그녀에게 붙여준 화려한 수식어들은 사실상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얻어낸 훈장이자 족쇄였다. 팀장님 K-코스메틱 시안 오늘 오전 9시까지 최종본 넘겨주셔야 합니다. 새벽 6시. 후배 박민수의 메시지가 스마트폰 액정을 밝혔다. 소희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답장을 보냈다. 알아? 거의 다 됐어. 거짓말이었다. 거의 다 된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거의라는 단어는 실패와 동의어였다. 바로 그때였다. 모니터 속 빼곡한 글자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킨 듯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귓가에서 성가신 이명이 울렸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책상을 짚은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가까스로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붙잡았지만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5년 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심장이 배신당한 이후로 이제는 제 몸마저 그녀를 배신하려 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K-코스메틱 프로젝트 임원회의. 소희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과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로 무장한 채 어젯밤의 위기는 없었다는 듯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캠페인의 핵심 타겟을 나다움을 찾는 20대 후반으로 설정하고 가장 나다운 순간 그곳에 스며들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논리정연한 설명 모두가 그녀의 발표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임원들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이 눈앞의 모든 것이 조금씩 초점을 잃고 번져가는 중이었다. 어지럼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려던 순간 세상이 옆으로 기울어졌다. 팀장님. 놀란 민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울렸다. 소희는 쓰러지기 직전 간신히 연단을 붙잡고 서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경악과 우려로 자신에게 꽂혀 있었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심한 탈진 상태고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무심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이리고 뭐고 다 있고 완전한 휴식을 취하세요. 최소 일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휴식. 그 단어가 소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낯설게 들렸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에서 휴식은 삭제된 단어였다. 쉬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었고 뒤처지는 것은 곧 실패였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소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빽빽한 빌딩 수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 저 치열한 전장에서 잠시라도 내려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회의실에서 느꼈던 아찔한 공포는 그녀의 단단한 갑옷을 처음으로 꿰뚫었다. 그녀는 홀린 듯 노트북을 열었다. 화려한 5성급 호텔 인파로 북적이는 관광지.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검색창 한 구석에 떠있는 작은 광고 배너가 눈에 들어왔다. 가평 봄날의 쉼터. 당신의 시간을 잠시 멈춰드립니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목조 건물과 그 주위를 둘러싼 푸른 숲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다. 마치 세상의 시간과 다른 속도로 흘러갈 것만 같은 풍경.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다. 이틀 후 가평의 좁은 산길을 따라 힘겹게 올라온 소희의 흰색 세단이 낡은 표지판 앞에 멈춰섰다. 봄날의 쉼터. 사진보다 더 낡고 생각보다 훨씬 더 외진 곳이었다. 도시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곳에는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가득했다. 소희는 불편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트렁크에서 명품 캐리어를 꺼내든 그녀의 발밑으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저기요. 예약했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짜증이 밀려올 때쯤 펜션 옆 작은 작업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쪽으로 걸어갔다. 톱밥이 자욱한 작업장 안 한 남자가 땀에 젖은 채 거친 통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 얼굴에 튄 톱밥, 그리고 우직하게 기계를 다루는 투박한 손. 소희는 단번에 그를 펜션 관리인이라 단정했다. 저기요. 예약한 한소희인데요.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남자가 시끄러운 전기톱을 껐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깊고 선한 눈매. 소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까칠한 표정으로 그를 위아래로 흘었다.
손님이 왔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 좀 방으로 옮겨주시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캐리어 손잡이를 남자 쪽으로 휙 밀었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소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를 보듯 천천히 뜯어보았다. 도시의 날카로운 향수 냄새, 불편해 보이는 하이힐, 세상을 향해 세운 경계심 가득한 눈빛까지. 남자는 흙먼지 묻은 손을 작업복에 툭툭 털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사장입니다만. 이준혁이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서울의 속도로 질주해온 여자와 자연의 속도로 살아가는 남자.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두 개의 행성이 그렇게 가평의 작은 펜션. 봄날의 쉼터에서 위태롭게 충돌하고 있었다. 소희가 배정받은 방은 작고 아늑했지만 그녀의 마음에 들 리 없었다.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려요?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속도네. 노트북 앞에서 인상을 쓴 소희가 거실에 있는 준혁에게 소리쳤다. 준혁은 묵묵히 장작을 패다 말고 대답했다. 여긴 원래 좀 느립니다. 가끔은 끊기기도 하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이걸로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하러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쉬러 오셨으면 와이파이도 좀 쉬게 해주시죠. 준혁의 무뚝뚝한 대답에 소희는 기가 막혔다. 밤 11시가 되자 그녀는 보란듯이 테라스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부장님, 그 시야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컨셉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고요한 산골의 방공기를 가르는 그녀의 날선 목소리는 소음 그 자체였다. 결국 옆방 투숙객의 항의가 들어왔고 준혁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한소희 씨 잠시 나와보시죠. 준혁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굳어 있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 생각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돈 내고 묵는 손님한테 지금 이게 할 말이에요? 내가 내 방에서 일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습니다. 당신이 낸 돈에는 이 고요함과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소희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고 준혁은 지쳤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도시 사람들의 이기심과 조급함에 이미 신물이 나 있었다. 그리고 한소희라는 여자는 그 모든 것의 결정체처럼 보였다. 다음 날 오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소희는 이어폰을 낀 채 펜션 주변을 산책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회사에서 온 업무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발밑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은 저만치 떠내려갔다. 발목에서는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당황과 고통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필이면 이런 시골 개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멀리서 그녀를 발견한 준혁이 망설임 없이 달려왔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물속으로 걸어 들어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걱정이 가득 담긴 낮은 목소리. 소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흠뻑 젖은 몸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향한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어젯밤의 비난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그녀를 부축해 물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펜션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그가 직접 지었다는 작은 통나무 집이었다. 집안은 온통 나무 향으로 가득했다. 벽 난로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준혁은 마른 수건과 자신의 두툼한 스웨터를 건넸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소희에게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밀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소희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어젯밤 일은 미안했어요. 됐습니다. 다친 데는 없고요. 발목을 좀 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소희는 무릎을 감싼 채 고개를 숙였다. 강한 척 완벽한 척하던 그녀의 갑옷이 차가운 개울물에 속절없이 녹아내린 뒤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요. 넘어지는 것도 길을 잃는 것도.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처럼. 서울을 왜 떠났어요? 소희는 충동적으로 물었다. 준혁은 잠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발밑을 보니 낭떠러지더군요. 그래서 뛰어내리기 전에 그냥 먼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 속에 담긴 깊은 상처와 고독을 소희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을 남자. 그 남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세계를 향해 아주 작은 문을 열었다. 삐걱이는 낡은 문틈으로 따뜻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소희의 시간은 다른 트랙을 달리기 시작했다. 개울에 빠져 고장 나 버린 스마트폰은 그녀를 서울로부터 완벽히 격리시켰고 깁스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욱신거리는 발목은 그녀의 발을 봄날의 쉼터에 꼼짝없이 묶어두었다. 의사가 처방한 완전한 휴식이 역설적이게도 사고를 통해 강제로 시작된 셈이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지독한 금단 증상에 시달렸다. 1분마다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고요함이 불안했고 후배 민수의 다급함 보고 전화가 울리지 않는 침묵이 어색했다. 그녀는 세상의 흐름에서 오직 자신만이 뒤처지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사흘째 아침이 밝았을 때 소희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는 것을, 지저귀는 새소리가 생각보다 다채로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테라스로 나갔다. 이준혁이 이른 아침부터 펜션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방울토마토 곁가지를 쳐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다. 서울에서 그녀가 알던 남자들은 값비싼 시계로 장식된 손목을 과시하며 분초를 다투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준혁의 손은 시간 대신 생명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소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렇게 쳐다보면 방울토마토가 부담스러워서 안 익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시선을 느낀 준혁이 돌아보지도 않고 툭 말을 던졌다. 소희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심심해서요. 여긴 정말 지독하게 할 일이 없네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죠. 서울에서 가져온 일 말고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는 작업장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정심심하면 구경이라도 하든지. 무심한 말투였지만 명백한 초대였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절뚝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준혁의 목공방은 그의 세계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았다. 공간 가득한 피톤치드 향, 벽에 가지런히 걸린 이름 모를 연장들, 바닥에 곱게 쌓인 나무 대패밥. 모든 것이 정갈하고 또 제자리를 아는 듯 고요했다. 그곳은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소희의 광고기획안 속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 준혁은 작업대 위에 올려진 작은 나무 의자를 다듬는 중이었다. 소희는 그가 나무의 거친 표면을 사포로 밀고 오일을 바르고 또다시 결을 다듬는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진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듯한 섬세한 손길이었다. 이런 걸 왜 만들어요? 필요하니까요. 누군가는 앉아야 하고 누군가는 기대야 하니까.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한번 밀어볼래요? 소희는 머뭇거리며 사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고 조급했다. 빨리 매끄럽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힘을 주어 문지르자 오히려 표면이 거칠어졌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준혁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손을 감싸쥐었다. 커다랗고 따뜻한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는 순간 소희는 숨을 멈췄다. 그의 낮은 숨결이 귓가에 닿는 듯했다. 결을 따라 한 방향으로. 힘을 빼고 나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나무도 사람도 상처만 남아요. 그의 손에 이끌려 몇 번 사포질을 하자 거짓말처럼 나무 표면이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워졌다. 소희는 손끝으로 전해지는 매끄러운 감촉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결과물이 아닌 과정의 즐거움을, 효율이 아닌 정성이 주는 충만함을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거친 표면 역시 그의 온기에 조금씩 다듬어지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소희는 준혁을 따라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햇살처럼 밝은 미대생 유나와는 금세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펜션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준혁의 동네 형이라는 최강호 사장은 인생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아이고, 우리 대표 서울에서 온 귀한 손님 모시고 왔네. 강우는 특유의 넉살 좋은 미소로 두 사람을 맞았다. 그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정성껏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다. 소희 씨랬죠?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라던데. 이런 총구석은 답답해서 어떻게 지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잘 모르겠어요. 소희는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지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강우는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준혁을 향해 눈을 쳤다. 저 녀석 서울에서는 눈만 뜨면 전쟁터로 출근하는 장수 같았어요.
갑옷은 제일 비싼 걸로 챙겨 입었는데 안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지. 그걸 몰랐던 건 아마 자기 자신뿐이었을걸. 소희는 놀라 준혁을 쳐다봤다. 그는 묵묵히 커피만 마실 뿐이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어진 번아웃과 우울증. 그가 서울을 등지고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와 자신을 치유하기까지 얼마나 깊은 어둠의 시간을 건너왔을지 소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성공이라는 갑옷 안에서 상처 입고 있던 것은 비단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펜션 마당에는 작은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준혁이 저녁 식사 후 말없이 장작을 쌓아 불을 붙인 것이었다.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막을 채웠다. 준혁은 소희에게 맥주캔 하나를 건넸다. 이제 발목은 좀 괜찮아요? 네, 덕분에요.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타오르는 불꽃을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소희의 마음을 짓누르던 단단한 둑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있잖아요.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도망쳐 온 거예요. 일도 사람도 저도요. 5년 전에 파혼했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더 비참했던 건 그 사람이 내 성공의 날개가 되어줄 거라 굳게 믿었던 내 자신이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조건과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5년간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골마 터진 상처였다. 그 후로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아니, 사랑을 믿지 않게 됐다는 게 맞겠네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성공하면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할 테니까.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불꽃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깊은 눈이 불빛에 일렁였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고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게 된 거군요.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본질을 꿰뚫었다. 소희 씨. 준혁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시선을 맞췄다. 상처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 소희의 세상이 멈췄다. 자신의 가장 큰 트라우마이자 실패라고 여겼던 과거를 그는 용기와 진심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향한 따뜻한 긍정이었다. 소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모닥불에 옮긴지 맥주에 치긴지 아니면 그의 말 때문인지 온몸이 뜨거워졌다. 차갑게 얼어붙어 다시는 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심장이 딱딱한 얼음을 깨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쿵하고 울리고 있었다. 가평의 깊은 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의 온기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평생 처음 겪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묵직하게 가슴을 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몸이 가뿐했다. 창문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은 어제와 같은 빛이었지만 어쩐지 더 따스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는 준혁의 등이 보였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대신 잔잔한 미소가 먼저 번졌다. 잘 잤어요? 준혁의 낮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처럼 청명하게 퍼졌다. 그의 질문 속에는 어젯밤 그녀가 쏟아낸 아픔에 대한 안부가 담겨 있었다. 네. 소희는 짧게 대답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늘 혼자서 버텨내던 아침이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꼈다. 어쩌면 자신은 완벽한 성공이 아니라 그저 이런 평범한 아침을 함께 맞을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고 소희는 생각했다.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고요를 깨트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준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젯밤 소희가 잠든 사이 읍내 수리점에 맡겨두었던 그녀의 스마트폰을 건넸다. 액정에는 박민수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서울이 그녀를 다시 부르고 있었다.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전원을 꺼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조건반사처럼 훈련된 몸이 먼저 반응했다.
화면의 통화 버튼을 밀어 전화를 받는 순간 가평의 고요했던 아침 공기는 순식간에 서울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팀장님,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지금 K-코스메틱 광고주가 계약 파기 직전이에요. 팀장님 아이디어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티는데 이사님은 플랜 B로 가자고 압박하고 팀 전체가 공중분해될 위기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민수의 절박한 목소리는 포탄처럼 그녀의 평온을 헤집어 놓았다. 계약 파기 공중분해.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소희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날카롭고 예민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등과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준혁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소희의 눈빛은 이미 가평을 떠나 있었다. 그녀는 준혁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채 시선을 떨구며 말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전화벨이 울린 순간부터 그녀는 다시 그녀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붙잡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아요. 그게 당신의 세상이니까. 가서 싸워요. 당신답게. 그의 담담한 격려가 오히려 소희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돌아가야만 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야만 했다. 서울로 돌아온 소희는 다시 일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일에 집중하려 해도 눈을 감으며 가평의 숲냄새와 준혁의 깊은 눈빛이 떠올라 괴로웠다. 그녀가 비워뒀던 자리는 어느새 가평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후배 민수가 용기를 냈다. 팀장님, 저 팀장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힘들어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지만 소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정중히 그의 마음을 거절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의 뿌리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소희의 경력에 정점을 찍어줄 거대한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한 팀장 이번 가평 힐링타운 개발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로 임명하네.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야. 가평이라는 단어에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러니한 운명이었다. 하지만 진짜 운명의 장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프로젝트 투자사와의 첫 미팅. 회의실 문이 열리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들어서는 순간 소희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5년 전 그녀의 인생을 부서뜨리고 떠났던 남자. 그녀의 전 배우자 서진우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소희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네 한소희 씨. 이런 데서 다 보네.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찾은 가평. 소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봄날의 쉼터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주친 준혁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긴 어쩐 일로? 일 때문에 왔어요. 이 근방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소희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가장 경계하던 난개발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닥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희가 서 있었다. 최악의 상황은 다음 날 벌어졌다. 현장 답사를 핑계로 서진우가 펜션에 나타난 것이다. 진우는 준혁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소희에게 다정하게 굴었다. 그는 준혁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소희야, 내가 여기 좋다고 해서 와봤는데 역시 안목 있네. 근데 이 낡은 펜션부터 정리해야 그림이 좀 살지 않겠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준혁의 눈에는 그 장면이 마치 성공을 위해 옛 연인과 손잡고 자신의 삶을 짓밟으러 온 배신자들의 모습으로 보였다. 소희가 자신에게 접근했던 모든 것이 이 프로젝트를 위한 계획이었다고 오해하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그 오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완벽한 그림을 만들었다. 그거였군. 준혁은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소희를 향해 경멸이 가득한 눈빛을 던지고는 돌아섰다. 그 어떤 변명도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했다. 준혁의 오해와 냉대는 소희를 절망에 빠뜨렸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의 가압류 통지서가 펜션에 붙었고 준혁은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서진우가 소희에게 악마의 제안을 해왔다. 나랑 다시 시작하자. 결혼해주면 저 펜션 내가 지켜줄게. 저 남자 자존심도 살려주고 너는 나랑 예전처럼 살면 돼. 어려운 거 없잖아. 소희는 진우의 이기적인 본성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준혁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편 준혁은 펜션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의 낡은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낡은 서류철 사이에서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하나를 발견했다.
무분별한 리조트 개발 지역 업체줄도 산위기. 10년 전 기사였다. 그리고 그 리조트 개발을 주도했던 회사는 바로 서진우가 전무로 있는 대형 건설사였다. 준혁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 직전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싸우다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는 것을 그제야 기억해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어진 악연의 반복이었다. 준혁이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무렵 서울의 박민수는 소희를 돕기 위해 가평 힐링타운 프로젝트의 이면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서진우의 회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내부 고발 자료를 손에 넣게 되었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그 자료를 소희에게 보냈다. 팀장님, 이게 제가 팀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소희는 민수가 보내온 자료를 보고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서진우는 가평을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고 자신과 준혁을 그저 장기말로 이용했을 뿐이었다. 소희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고 모든 자료를 들고 준혁에게 달려갔다. 미안해요. 내가 다 망쳤어요. 밤늦게 펜션을 찾아온 소희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진우와의 과거, 그의 계략, 그리고 그를 막고 싶다는 진심까지. 준혁은 이미 아버지의 일을 통해 진실의 편리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오해의 얼음이 녹아내린 자리에 미안함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니, 나 혼자였으면 이미 졌을 겁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이제부터 같이 싸웁시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다. 카페 사장 강우와 알바생 유나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준혁의 진심과 소희가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 앞에서 단결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자본에 맞선 작지만 단단한 연대가 형성된 것이다. 마침내 투자 설명의 날. 서진우가 장밋빛 미래를 발표하며 의기양양해하던 순간 설명회장 문이 열리고 소희와 준혁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들어섰다. 소희는 광고 디렉터로서의 모든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진우의 개발 계획이 얼마나 허황되고 환경을 파괴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그가 조작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워버렸다. 이게 다 무슨...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것은 준혁이었다. 그는 펜션을 지키려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아버지의 이야기와 마을의 역사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소희와 함께 밤새워 만든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는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가평예술가 마을 프로젝트는 이 지역의 자연을 보존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드는 길입니다. 소희의 날카로운 전략과 준혁의 따뜻한 진심이 결합된 프레젠테이션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서진우의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었고 두 사람이 제안한 대안 프로젝트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1년 후 가평. 봄날의 쉼터는 가평예술가 마을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주말마다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목공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소희는 서울의 대형 광고회사를 완전히 떠나 가평의 작은 1인 기획사를 차렸다. 지역의 작은 가게들을 홍보하고 마을 축제를 기획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준혁이 소희를 목공방으로 불렀다. 작업대 위에는 그가 오랫동안 정성껏 다듬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나무 반지가 놓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반지는 아니야. 흠집도 많고 비싸지도 않아. 준혁은 반지를 들어 그녀의 손에 끼워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이 흠집 많은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것 같아. 한소희, 나의 봄이 되어줄래?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을 봄날의 쉼터 마당에서 두 사람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소박한 원피스를,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 대신 편안한 단화를 신은 소희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상처 입고 도망치듯 찾아왔던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과 삶을 얻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겨울은 끝나고 마침내 영원히 계속될 둘만의 진짜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60세가 되어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이다.